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 테마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문에 하나 섞여가지고 그냥 구성하는 정도의 볼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법의 이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에 관한 얘기를 보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요, 기말의 마감 환율에 의해 가지고 평가해서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죠. 그럼 환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인식한 거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우리 세법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평가라고 봐서 부인했던 옛날에, 그죠? 옛날에는 부인했었던데 2011년도부터는 뭐예요? 그죠? 이 전체, 그죠?를 다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자본의 탄력이 되게 있죠. 이동이 탄력성이 높고 하니까 거래가 많다 보니까 불필요한 뭐예요? 세무조정이 유발되죠. 그래서 이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는요, 세법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게 됨으로써 세무조정이 유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화폐성만 하고 화폐성은 안 한다 이건데, 뭐 선수금 이런 것들은요, 화폐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가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보면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기말의 마감 환율에 의해서 환산하죠. 처음에 최초 거래일원과 마감 시점의 환율을 비교해서 증감을 외화환산 손익으로, 영업의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거. 네, 그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신고한 방법이에요. 신고를 해야지만이 뭡니까?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고가 요건이 되는 거죠. 반드시 내가 외화자산 부채가 있다면 신고를 요건합니다. 신고한 방법, 신고했어야지만이 얘를 인정하는 거. 신고 안 했다면요, 일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했다고 하면요, 인식하는 방법이라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있죠. 등으로 평가하는데, 매매 기준율이 마감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무회계에서 마감 환율, 기말 환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의 입장은요, 마감 환율이라 하지 않고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잖아요. 매매 기준율이 마감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볼게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의 자산의 평가 방법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의 자산의 평가는요, 원가법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법이란 말은 취득원가법이니까 산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임의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이 재고를 평가 방법을 신고 안 했다라면요, 무신고시 방법은요, 선의선주법으로 저거 하는 거 맞죠, 그죠? 유가증권을 안 했다면요, 무신고시 총평균법. 외화환산 손익은 미실현 손익 맞아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 있죠. 증감된 외화자산 부채 평가액을 어떻게 보냐면요, 어떠한 경우라도 세무상손익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일반적으로 뭔가 신고했다라면 전부 다 있죠. 이 외화환산 손익에 대해서 있죠, 화폐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틀렸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해서 같이 들어가니까 하나의 지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금과 공과도 마찬가지예요. 세금과 공과도 그렇게 주된 테마는 아니고요, 어떤 내용에 들어가거나 혹 어쩌다가 한번 있죠, 이 그냥 안에 세금과 공과라는 걸로 단독적으로 나오는 게는 잘 없고, 하여튼 지문 하나 정도를 구성할 때 좀 많이 출제됩니다. 일단 세금과 공과에 대한 송금불산입은요, 크게 이제 보면 세금은 조세죠. 조세가 되고요, 공과금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벌금 등 이렇게 이제 세 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에 송금 산입이 되는 것도 있고요, 송금 불산입 때는 조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한번 내용도 보죠. 자, 첫 번째 원칙은 일반적으로 조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송금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세목이 24종의 세목이 있잖아요. 국세가 13종이고 지방세가 11종이거든요. 업무에 유관한 있죠. 유관에서 나타난 세금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세계는 우리 법인세 비용이랄지 업무 무관조세랄지 부가치세 매입세액을 세금과 공과를 했다라면요,
전부 다 부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비용은 세전이익부터 뭔가 EDIP, EBIT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순서가 여기서부터니까 여기를 부인해 쳐내면 뭐예요? 결국은 100만 원이 될 거니까 여기서 출발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계산 부주상에서 여기에 법인세 비용은 다 쳐내야 되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뭐야? 일반적인 뭐 조세, 뭐 재산세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법인세 비용은 비용 등이 가장 대표적인 송금불산입 항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가치세 매입세액은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얘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얘가 많이 나오죠. 얘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있죠. 좀 출제가 된다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있죠. 공세 가능한 매입세액을 대급금이잖아요. 그죠? 자산 처리해야 될 걸 세금과 공고를 했다면 그건 뭐예요? 자산 증가 유보가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유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를 세법은 뭐예요? 회사는 이렇게 한 거야. 여기 부가치세 대급금인데,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산 증가 유보가 필요하다, 그죠? 뭐 이런 얘기 유보예요. 자, 그런데 시험에 이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요. 지금 부가치세 중에서 불공제 매입세액 있죠. 불공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거랑 없는 게 있는 거죠.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조세 정책적으로 부인한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야? 나중에 접대비에 매입세액을 부인하니까 부가세 대급금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대비의 금액에 보면 다 간주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사업과 관련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미수치랄지 부실기재에 따른 매입세액은요. 우리 법인한테 있죠. 귀책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부담한 매입세액은요. 송금불산입하고 뭐.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요거. 그죠? 귀책사유가 있는 거. 요거 하나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죠? 간주임대료. 우리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에 매겨서 간주임대료도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과금 볼게요.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각종 부담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담금을 얘기하고, 송금불산입된 것, 부담금은 부담금 중에서 폐수배출 부담금이 뭡니까? 부담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야? 송금불산입의 부담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교통유발 부담금하고 국민연금 회사 부담금 있죠. 환경개선 부담금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무관청의 성인단체 협회비 상금 무역협회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공과금에 해당이 되고 다 송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뭐야 이 부담금이라고 달고 있는 이름 중에서 뭐야 이 폐수배출 부담금은 뭐야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송금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이제 그죠? 우리 벌금 등은 연체료하고 있잖아요. 이름에서 연체료란 말은 뭐냐면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 그리고 여기 벌금, 가산금, 과태료, 뭐 가산세 이런 것들은 뭐야? 다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법령의 위반 행위에 따라 내는 그죠? 과태료 등은 세법 인정하지 않고요. 세금과 공과를 인정하지 않고 연체료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그죠 송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있죠 연체 붙으면요 앞에가 연체 붙었으면 연체 가산금 좋아요. 연체 붙었죠. 앞에 연체만 붙으면 뒤에 뭐 붙든지 뭐예요 다 송금이고 나머지 벌금 이런 거 있죠. 벌과금, 가산금, 과태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송금불산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으니까요. 다음 중 조세 공과금 중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 자, 지금 법인세법상에 있죠. 법인세는 손불이죠. 손의 징벌적 목적은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유지비용이죠. 물이죠. 그죠?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기속 책임이 뭔가, 그죠? 회사한테 있다면 뭐야? 거기에 대한 부인된 책임이 회사한테 있다면 그거는 뭐야?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추가 되겠죠. 근데 의무부행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를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그럼 뭐 접대비 같으면은 이거 좀 접대 관련 매입세금 부인됐죠. 그게 내가 그죠? 기속 뭐 내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거는 원가에 가산되고 분명히 그 원가에 접대비로 봐서 나중에 시부인 안에 들어간다면 송금에 산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송금은 인정되는 것은요. 4번밖에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얘기해요. 요거 그죠? 지도원가에 가산되고 접대비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기책 사유가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거는 원가랄지 가산되어 나중에 비용화 돼가지고 비용화 될 수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무조건 다 부인한다. 지금 요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급비용 조정 면세표는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말에 이 보험료 등을 미리 지출했을 때 단기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비용하면 안 되고 선급비용 잡고 보험료를 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세법의 입장과 동일한데 안 했다면 조정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선급비용 조정 면세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송금불산이 된 선급비용이 또 그 다음 연도에 뭡니까? 기간이 도래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 추인됩니다. 그래서 자동 추인 삼형제가 바로 재고자산의 평가 감증하고 선급비용,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3개가 뭐예요? 예, 자동 추인되는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보니까 8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한 달에 10,000원.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고 선급 비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80,000원만큼은, 50,000원만큼 비용 처리해야 되죠. 회사는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세법은 잡아야 된다. 그럼 자산증가 유보가 필요한 거 아니야? 선급 비용 70,000원 잡고 뭐야? 유보로 계상하죠. 무산입하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연도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자동 추인되겠죠. 이 금액은 뭐예요? 소멸되기 때문에 뭐 자동으로 추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선급비용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감가상각비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가 감가상각비는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2문제 정도까지 출제되는 항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할 게 조금씩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대한 우리 세법의 입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가상각비가 뭘까요? 유형이나 무형 자산을 사용하면 수익 없고 대응하는 원가를 그 수익 창출 기간에 배분하는 행위가 뭐야? 바로 감가상각비라고 재무회계에서 정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있죠. 감가상각비 계산액을 우리 세법은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에서 가장 중요한 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 대상 자산, 토지를 제외한 있죠. 사업용으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알고 있는 범위랑 동일하다. 넘어갑니다. 상각하지 않는 것도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이나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거 있죠. 토지는 안 한다. 세법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법인세법상에 있죠. 감가상의 특징 한번 볼게요. 특징이 바로 첫 번째 감가상 특징이 첫 번째가 뭘까요? 결산조정사항이다. 결산조정의 의미는 내가 이 감가상각비를 인정받고 싶으면 반드시 뭐예요? 기말에 회계처리를 통해서 인정받는 송금 항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감가상각은 다 결산조정입니까? 아니요, 예외가 있어요, 여기. 예외가 뭘까요? 아까 전에 배웠던 업무용 승용차 있죠. 승용차에 관한 있죠. 부인 규정은 바로 뭡니까? 신고 조정해야 한다. 여기 예외적으로 신고 조정해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강제 신고 조정 사항, 이 원칙은 결산이나 예외적으로 뭐야?
신고조정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또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법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바로 임의삼각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바로 임의삼각이다. 임의삼각이다. 임의삼각은 뭐냐면 법인이 있죠. 삼각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용연수 5년이면 5년 동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배분할 금액을 한도를 정하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정한 내용연수지, 우리 세법에서는 뭐야? 감가상각 계산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면받는 법인이 뭐예요? 그죠? 어차피 다 감면받으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다 감면받으니까. 요렇게 이제 조절하는 것은 있죠. 나중에 감가상각 있죠. 의제 규정에 따라 이거를 약간 있죠. 신고조정 사항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출제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감가상각비의 계산 시기를 뭡니까? 예,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할 때는 유불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세법은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계산 조정이잖아. 네가 계산했다 하면 뭐야? 한도가 활성화 돼서 한도 내 금액만 인정하니까, 네가 안 했다라면 한도가 활성화 안 되는 거고, 했다라면 한도 내 금액만 비교해서 이거를, 그죠? 추인할지 말지를, 그죠? 뭐, 아니, 추인이 아니라 그 금액을 한도 내 금액이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해서 세무조정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부인 한번 볼게요. 여기 두 개가 특징이고요. 시부인에서 출제가 돼요.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이 감가상각비를 물어보라면요, 시부인 계산 구조에 얘를 물어보는데요. 이게 시인부족액 범위내 송금산입 추인 규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명확하게 한번 개념을 잡고 한 문제요. 여기서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뒤에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의 구성 요소랄지 뭐 이런 쪽에서 하나 정도를, 두 개를 정도 내는 이 볼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감가상각은요, 우리 개별 자산 단위로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 단위입니다. 개별 자산은 뭐냐면 컴퓨터가 10대 샀다면 10대를 퉁쳐 사는 게 아니고 끔끔별로 다 해야 된다. 그죠? 개별 자산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를 좀 여러분하고 좀 그죠? 해보도록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시부인이라는 말을 할 거예요. 시부인. 이거 시부인 계산을 해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도 계산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거 시부인 돌려보니까 얼마야 하니까 얼만데요? 아, 그러면 올려봐봐. 시부인이라는 거는 돌려보라는 말은 한도 계산 한번 해보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계산한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도가 나올 거예요. 한도. 그럼 세 번째가 뭔가요? 시부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가 계산한 이 회사 계산한 금액을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에 대한 계산인데요. 앞으로 시부인 계산 구조는 이렇게 할 거예요. 회사 한도 이렇게 해서 그 시부인 해가지고 한도 초과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도 미달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도 미달액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도 초과액, 한도 미달액 이런 식으로 제가 쓸 거라고요. 용어를. 항상 회사 한도 초과액, 한도 미달 이렇게 쓸 건데요. 감가상각만큼은 뭐예요? 요 용어를 좀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 조문에 있죠. 우리 출제할 때 요걸 그대로 내기 때문에 요 용어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용어를. 자, 회사 계산액은 똑같고요. 두 번째, 한도를 우리 감가상각에는요, 상각 범위액이라고 얘기해요. 상각 범위액이 뭐죠? 예, 송금 산입의 최대 한도를 얘기하는 거죠. 송금 산입의 최대 한도. 감가상각의 범위액,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죠. 113만인데 한도는 10만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10만이면 초과임금이 3만원 되잖아요. 그죠? 요만큼은 인정 못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거를 상각 부인액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만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회사가 너무 감액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자산을 너무 많이 깎은 거잖아요. 감가상각비. 10만원만 깎아야 되는데 13만원 깎아야 되니까 3만원 부인하고 자산 증가 요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송금불산입하고 3만원 유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해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각 부인액은 송금불산입 유보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도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 연도는 한도는 같은데 뭐야? 지금 회사의 계상액이 7만 원입니다. 그럼 강건상각은 계산 조정이니까 뭐야? 한도가. 그래서 한도 미달액이라면 7만 원밖에 인정 안 하니까 그죠?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 마이너스 3만 원을 시인 부족액이랍니다. 내가 시인해 주려고 했는데 네가 부족 계산분을 시인 부족액이랍니다. 그러면 그죠? 얘는 결산 조정이니까 그죠? 세무조정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이 두 과세 기간을 한번 합해 보세요. 지금 차이 난다고 유보를 계산했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하니까 이 금액은요, 20만 원이 되고 이 금액도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유보가 있을 때 여기는 차이가 없어야 되니까 두 개를 합했을 때는 차이가 없게 하려면 이건 추인이 돼야 되죠. 그 추인이 바로 뭐예요? 예외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예외 있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요건 가볼게요. 시인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정 안 하죠. 하지만 특례 규정에 따라 시인부족액이 나타났다고 하면 일단은 뭐예요? 혹시 내가 올해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상각부인액이 있다면, 상각부인액이 없으면 소멸이고, 있다면 단기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해서 있죠. 송금 추인을 해서 추인이 되는, 마이너스부로 추인이 되는 그런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세무조정은 시인부족액은 3만 원이잖아. 상각부인액도 3만 원이니까. 적은 거니까 그 둘 중에 뭡니까? 작은 거를 추인하게 되겠죠. 그죠? 요거를 반드시 출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 예제 한번 볼게요. 회사가 계산을 이렇게 했어. 한도는 10만 원인데 13만 원 했다. 3만 원, 너무 자산을 많이 감액했으니까 자산 증가에 뭡니까? 3만 원 유보가 딱 되겠습니다. 아니면 부채라고 생각해도 돼요. 부채를 감액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강건상각 누계액이 부채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10만 원을 해야, 13을 했으니까 부채 감액에 유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 상태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그리고 회사는 한도는 10만 원이고, 회사가 계상액이 7만 원을 하면, 결국은 상각 부인액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다면, 그죠? 여기 없다면, 당연히 그죠? 결산 조정이니까 한도 활성화가 10만 원이 아니라, 네가 계산한 금액만큼을 활성화하니까 세무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 이제 시인부족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딱 보는 순간 빼니까 시인부족이 3만 나왔잖아요. 그럼 뭘 생각하라고요? 상각 부인액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고. 있다면 뭐예요? 이 금액 한도에 추인을 한다 이거죠. 추인해서 차이가 없다라고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세무조정 분계를 굳이 얘기하자면 3만이 있다고 하면 뭐예요? 요거는 다 똑같잖아요. 요거랑 요거 똑같고. 근데 추가적으로 뭡니까? 이 3만 원만큼을 강가상각비로 계산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렇게 올 것이고, 이거는 마이너스로 추인이 되는. 그죠? 요거를 출제를 하네요. 이게 하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그거를 이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문제를 낸다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대리한 거 있죠. 강가상각비 두 문제를 낸다면 나머지 뒷부분에서 나와요. 근데 뒷부분이 가성비가 별로 안 좋은데 일단 가성비 좋은 걸 잡아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서 3일은 있죠.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3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가장 옳은 것은 볼게요. 일단 여러분 딱 봤을 때 회사 계상액과 상각 범위액을 봐야 되겠죠. 그럼 딱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0만 원, 100만 원 되겠습니까? 얘는 뭐예요? 빼니까 50만 원. 얘는 뭐예요? 아니 20만 원. 상각 부인액이 없죠? 소멸. 얘는 뭐예요? 얘는 유보 하나 나오고 여기는 볼게요. 100만 원인데 그냥 소멸인데 여기 상각 부인액이 있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요거 범인의 한도니까 100만 원 되겠습니까? 송금 추인이 되죠, 요만큼이. 맞잖아요? 그러면 미치는 건 두 개 합하면요. 마이너스 50 되겠습니까? 정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50 감소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굳이 여기 지금 왜 해석항이 없지? 조금 적어 드릴게요. 2011년도 그냥 빨리 였는다고 제가 정신없어서 해석항이 안 해줬구나.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지금 이제 그죠? 시부인 해보니까 뭐예요? 해보니까 마이너스 시인 부족액 100만 원 되겠습니까? 상각 부인액이 있죠. 부인액에는 있죠. 150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을 때 상각 부인액이 있다면 민규정이잖아요. 요걸 한도로 하죠. 한도로 해서 추인하니까 세무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산이 여기 100만 원 뭡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추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